내 시계는 5년 전 그날의 아스팔트 위에 멈췄습니다. 차갑게 죽어버린 다리 위로 다시는 어떤 감각도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게 준 기적은 멈춘 시간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나의 발등에 닿았을 때 내 다리는 당신을 향해 걷고 싶어졌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한 걸음을 떼면 기적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한 남자의 비극적인 사고,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두 발. 불구가 된 남자에게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여자. 제가 걷게 해드릴게요. 과연 그 여자는 남자의 두 다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웅장한 철제 대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침묵이 지배하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습니다. 정원에는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은 지 오래되어 잡초가 대리석 디딤돌을 집어삼켰고 낮게 깔린 안개는 기둥 사이를 유령처럼 떠돌며 이 집의 주인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지를 대변해 줍니다. 이곳은 국내 최대 IT 기업 넥스트의 창업주인 강도진이 5년 전 의문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이후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자 요새입니다. 한때 세상을 바꿀 천재로 칭송받던 남자는 이제 휠체어의 바퀴 소리만이 유일한 말동무가 된 채 어둠 속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저택 내부의 거실은 광활하지만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가구들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비현실적인 공포를 자아내고 벽에 걸린 고가에 명아들조차 생기를 잃은 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강도진은 창밖의 풍경조차 보지 않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그의 다리뿐만 아니라 영혼의 말단 신경까지 모두 마비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거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화려한 장식 없는 수수한 옷차림이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한 서은우입니다. 그녀는 강도진의 새로운 가사 도우미이자 물리치료사 출신의 전문가로 이 죽어가는 저택에 발을 들였습니다. 서은우는 바닥에 볼품없이 떨어져 있는 캐시미어 담요를 조심스럽게 주워 올리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갑니다. 강도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마치 얼음 파편이 섞인 듯한 싸늘한 목소리를 내뱉습니다. 또 박상무가 보낸 사람인가요?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서은우는 그의 날카로운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요를 그의 마비된 무릎 위에 정중히 덮어줍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낮춰 강도진의 시선 높이에 자신의 눈을 맞춥니다. 그녀의 시선은 도진의 미동 없는 다리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그의 공허한 눈동자로 향합니다. 나가라고 했을 텐데 내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잘 들려요. 하지만 나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방금 당신 다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강도진은 비릿한 조롱이 섞인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는 의사들이 고개를 젓고 5년 동안 단 1mm의 진동조차 느껴지지 않았던 자신의 다리를 두고 살아있다고 말하는 여자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휠체어 손잡이를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며 은우를 노려봅니다. 살아있다고? 감각도 없고 피도 제대로 돌지 않는 이 저주받은 살덩어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당신 같은 사기꾼들을 지난 5년간 수천 명은 봐왔어. 돈이 목적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다리를 사슬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다시 걷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 스스로 걷고 싶게 만들 거예요. 서은우의 확신에 찬 어조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강도진은 그녀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진심과 기묘한 힘을 발견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분노와 호기심이 동시에 끓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걸어서라도 이 오만한 여자의 확신을 무참히 짓밟아주고 싶다는 파괴적인 충동에 휩싸입니다. 좋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내기를 하죠. 당신이 정말 나를 이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운다면 내 지분 절반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2조가 넘는 가치죠. 하지만 실패한다면 당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겁니다. 이 독이 든 성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약속하신 거예요. 대신 제가 앞으로 시키는 건 그것이 무엇이든 하겠다고 먼저 선언해 주세요. 강도진은 그녀의 당돌한 수락에 기가 찬 듯 고개를 돌려 헛웃음을 짓습니다. 5년 동안 죽어있던 그의 차가운 가슴 속에 증오든 오기든 무언가 뜨거운 열망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아주 지독하고도 처절한 도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서은우는 그날부터 저택의 가장 구석진 방에 짐을 풀고 강도진의 정적인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괴한 계약을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도진의 고종사촌이자 경영권을 집어삼키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박상무입니다. 그는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립니다. 박상무에게 도진의 제기는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는 즉시 비서를 불러 서은우의 과거와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뒤져 약점을 찾아내라고 명령합니다. 저녁이 되자 저택에는 다시금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서은우는 도진의 방으로 향이 좋은 차 한 잔을 들고 들어갑니다. 도진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서재 높은 곳의 책장에 손을 뻗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은우는 도와주는 대신 멀리서 그를 가만히 지켜보며 그가 겪는 좌절의 무게를 함께 느낍니다. 도진은 결국 책 끝자락조차 잡지 못하고 손을 허공에서 떨어뜨리며 거친 숨을 내뱉습니다. 도와줄까요? 제가 잡을 수 있는 위치예요. 필요 없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저리 가서 당신 할 일이나 해요. 혼자 할 수 있다는 말,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내일부터는 저 책장을 향해 당신이 직접 걸어가서 잡게 될 거니까요. 서은우는 차를 탁상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고 방을 나갑니다. 홀로 남겨진 강도진은 자신의 감각 없는 발끝을 내려다봅니다. 창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발등 위로 서늘하게 내려앉습니다. 그는 속으로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저 여자가 정말 기적이라는 사기를 치려는 걸까? 아니면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으려는 악마의 속삭임일까? 다음 날 아침 은우는 도진을 억지로 정원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강렬한 햇살의 도진은 인상을 찌푸리며 눈을 가립니다. 은우는 그를 휠체어에서 내려 잔디밭 위에 낮은 나무 의자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의 구두와 양말을 벗기고 그의 맨발을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푸른 잔디 위에 직접 올립니다. 도진은 수치심과 거부감에 다리를 치우려 하지만 은우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게 그를 고정합니다. 지금 대체 무슨 무례한 짓이죠? 차갑고 축축한 기분 나쁜 느낌 말고는 아무것도 안 나는데. 느낌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느끼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다리에게 먼저 사과하세요. 5년 동안 죽은 것처럼 무시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유치한 심리극은 그만둬요. 이런 초등학생 같은 장난으로
끊어진 신경이 붙을 것 같습니까? 장난 아니에요. 당신의 세포는 주인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5년 동안 이 다리를 당신은 징그러운 괴물 취급했잖아요. 주인이 증오하는 다리가 어떻게 주인을 위해 움직여주겠어요? 도지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은우의 강렬한 눈빛에 압도되어 가만히 자신의 발끝을 응시합니다. 잔디의 감촉은 느껴지지 않지만 은우가 자신의 발등을 따뜻한 체온으로 감싸주는 그 생생한 온기만은 희미한 파동처럼 가슴을 울립니다. 그것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의 가식 없는 접촉이자 진심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기묘한 광경을 지켜보던 박상무가 서서히 정원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가식적인 걱정과 온화한 미소가 가면처럼 씌워져 있습니다. 박상무는 도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은우를 날카롭게 견제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도진아, 이런 근거 없는 민간요법에 매달려 고생할 필요 없다. 이름난 의사들도 포기한 걸 이런 신원불명의 도우미가 어떻게 하겠니? 괜히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 마음만 더 상할까봐 형은 걱정이 되는구나.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상무님. 하지만 제 몸은 이제 제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도우미가 아니라 저와 특별한 계약을 맺은 제 전담 치료사입니다. 강도진의 예상 밖의 단호한 대답에 박상무의 인매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립니다. 도진은 자신도 모르게 은우를 보호하듯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박상무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짧고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박상무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거칠게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는 이미 은우를 이 집에서 영원히 축출할 잔인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저택의 무거웠던 공기는 서서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습했던 지하실에 신선한 바람이 스며들듯 서은우라는 존재가 강도진이 쌓아 올린 견고한 불신의 성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이 무너질수록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과 치명적인 위험은 더욱 선명하게 그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합니다. 강도진은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다리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려 봅니다. 감각은 여전히 암흑 속에 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하며 터져나오는 기분을 느낍니다. 정말 내가 다시 저 문 밖으로 걸어나갈 수 있을까? 도진의 떨리는 독백이 어두운 방 안의 정적을 가릅니다. 그것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던진 삶을 향한 처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서은우는 문 밖의 그림자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소리 없이 주먹을 꽉 쥐어 보입니다. 그녀에게도 이 내기는 단순히 지분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조차 지켜내지 못했던 그 기적이라는 가치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세상 앞에 증명해내야만 하는 인생 최후의 과업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위태롭고도 간절한 동행은 이제 막 첫 보폭을 내디뎠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정원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저택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갑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푸르스름하고 서늘하여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지난 5년 동안 겪어온 고독의 색깔과도 닮아 있습니다. 서은우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강도진의 재활을 위한 도구들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가운 금속 재재의 의료기기가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이 담긴 나무 대야와 부드러운 순면, 수건, 그리고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는 향이 진한 라벤더 오일뿐입니다. 그녀는 강도진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아직 깊은 수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제 휠체어에 옮겨 앉혀 거실의 가장 채광이 좋은 곳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강도진은 강제로 수면을 방해받은 불쾌감에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은우를 쏘아봅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짙은 불신과 만성적인 피로가 가득하지만 서은우는 그 서슬 퍼런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대야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생기 없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정성스럽게 씻기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손길이 자신의 마비된 몸에 닿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던 도진은 온몸을 경직시키며 거부하려 하지만 은우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일정하고도 다정한 압력에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뱉습니다. 지금 대체 무슨 무의미한 짓을 하는 거죠? 이런다고 5년 전 이미 죽어버린 신경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는 건가요? 신경이 죽은 게 아니라 주인의 외면 속에 잠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당신의 뇌가 이 다리를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고 타자화하니까 다리도 더 이상 반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도진 씨, 이제 이 다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세요. 이름이라니? 미쳤군요. 내 몸에 이름을 붙이라니 당신 정말 제정신입니까? 내가 지금 인형 놀이라도 하자는 걸로 보여요? 미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소중한 것에는 반드시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니까요. 지난 5년 동안 당신은 이 다리를 그것이나 고기 덩어리 혹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불렀죠. 오늘부터는 이 다리를 당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세요. 그래야 소통이 시작될 수 있어요. 강도진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지만 은우의 따뜻한 손길이 발목을 타고 굳어버린 종아리 근육으로 올라오자 묘한 전율을 느낍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통증이나 쾌락이라기보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미세하게 긁히며 나는 파열음에 가깝습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외면하려 하지만 은우의 맑고 단단한 눈망울을 끝내 피하지 못합니다. 그때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이 예고 없이 거칠게 열리며 박상무가 들어옵니다. 그의 뒤에는 흰 가운을 입고 차가운 눈빛을 한 낯선 남자들이 여럿 동행하고 있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에는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 대신 서늘한 냉소와 승리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거실 한복판에서 도진의 발을 닦고 있는 은우를 보며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혀를 찹니다. 도진아, 이게 대체 무슨 가문의 수치이자 추태냐? 근본도 없는 가사 도우미 따위가 내 몸을 함부로 만지게 두다니. 내가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재활 전문 의료진을 새로 꾸려왔다. 이제 이런 수준 낮은 심리 장난은 그만두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거라. 상무님, 제가 분명히 제 의사를 전달했을 텐데요. 제 치료는 이 사람이 전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상무님의 월권은 여기까지니까 당장 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세요. 너야말로 정신 차려라.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나 이러는 거냐? 서은우, 내 아버지가 운영하던 재활병원이 무리한 시술로 환자를 죽이고 문 닫았던 사실은 왜 숨겼지? 너도 내 애비처럼 내 동생을 영원히 망쳐놓을 셈이냐? 박상무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은우의 하얀 손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격렬하게 떨리는 것을 포착합니다. 은우의 아버지는 과거 환자의 심리적 치유를 중시하던 명망 있는 의사였으나 권력층의 압박과 음모에 휘말려 의료사고에 누명을 쓰고 병원 문을 닫은 뒤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박상무는 이 치명적인 과거를 들춰내어 은우를 도진의 삶에서 완전히 도려내려 합니다. 강도진의 시선이 은우에게로 향합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잠시 생겼던 신뢰 대신 다시금 짙은 불신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걷게 해주겠다던 여자가 사실은 실패한 의사의 딸이자 도망자라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서은우는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 속에서 꽉 쥐고 박상무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제 아버지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환자가 스스로를 포기할 때조차 끝까지 그 곁을 지키며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뿐이에요. 저는 도진 씨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상무님이 진정으로 두려워하시는 결과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 건방진 년이 끝까지 비서들 뭐해? 당장 저 여자 물건 다 밖으로 집어던지고 이 집에서 끌어내. 박상무가 비서들에게 거칠게 손짓하자 남자들이 은우의 가느다란 팔을 잡아채려 거칠게 다가옵니다. 그 순간 강도진이 온 힘을 다해 휠체어 바퀴를 굴려 은우의 앞을 방패처럼 가로막습니다. 도진의 얼굴은 억눌러왔던 분노로 인해 붉게 달아올라 있고 눈빛은 예전의 예리함을 되찾은 듯 번뜩입니다. 내 집에서 내 허락 없이 내 손님에게 손대지 마세요. 상무님이 말하는 그 최고의 팀인지 뭔지도 필요 없습니다. 은우 씨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 이 저택에서 나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제대로 쳐다보는 사람은 오직 이 사람뿐이니까요. 도진아, 너 지금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는 거야.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해도 난 모른다. 박상무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저택을 빠져나갑니다. 폭풍이 지나간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 가라앉은 먼지들만이 남습니다. 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도진은 그런 은우를 복잡한 심경으로 내려다보며 차갑지만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죠? 당신 아버지와 그 병원 일 말입니다. 말한다고 해서 믿어주셨을까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제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제 진심뿐이었어요. 도진 씨, 당신은 정말로 다시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고 싶지 않으신가요? 걷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 만약 내가 다시 일어섰을 때 마주할 세상이 내가 알던 것과 너무 다를까봐. 그리고 5년 전 그날. 정말 내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게 맞는지조차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아. 도진의 고백에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담아냅니다. 5년 전 사고는 경찰 조사 결과 도진의 단독 과실로 결론 났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날의 조각들을 선명하게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은우는 도진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자신의 심장 부근에 가져다 댑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그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을 저와 함께 하나씩 찾아봐요. 몸이 기억을 되찾고 억울함을 인지하면 다리도 다시 주인을 위해 움직일 거예요. 오늘 밤부터는 사고 전후의 일들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일기에 적어보세요. 냄새, 소리, 공기의 온도, 무엇이든 좋아요. 그날 밤 도진은 서재에서 홀로 펜을 듭니다. 창밖에는 빗줄기가 창을 때리고 있고 그 소리는 5년 전 그날의 소음과 겹쳐집니다. 사고 당시에 비 오는 소리,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며 내던 기괴한 마찰음, 그리고 귓가를 찢는 듯했던 날카로운 경적 소리. 그는 기억의 심연 속으로 천천히 아주 깊숙이 침잠합니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을수록 머릿속에 낯설고 이상한 잔상이 스칩니다. 자신의 차를 일정한 간격으로 뒤쫓던 형체 없는 검은색 세단. 그것은 경찰 조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그림자였습니다. 도진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다가 문득 자신의 무감각한 발끝을 쳐다봅니다. 여전히 육체적인 감각은
암흑 속에 갇혀 있지만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찰나의 순간 발가락 끝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찌릿함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발을 내려다봅니다. 지금 방금 움직인 건가? 아니면 내 간절함이 만든 착각인가? 도진의 낮은 독백이 고요한 방안을 채웁니다. 그것은 기적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파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택 외곽의 어두운 정원에서는 박상무가 누군가와 은밀하고도 급박하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뱀처럼 번뜩이며 도진을 향한 마지막 독리를 준비합니다. 그래, 서은우를 무너뜨릴 더 확실한 약점이 필요해. 그 병원에서 사고로 죽었던 환자의 유가족을 당장 수소문해. 그들을 앞세워 도진의 죄책감을 다시 극대화해야 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놈이 저 휠체어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두어선 안 돼. 알겠나? 박상무의 검은 음모와 도진의 희망이 서린 발끝이 엇갈리는 저택의 밤. 풍경이 얼어붙은 5년의 시간 아래서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것이 구원의 빛일지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더 깊은 심연일지는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른 새벽 저택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서재를 비추며 시작됩니다. 밤새 켜져 있던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로 강도진이 거친 필치로 적어 내려간 일기장들과 사고 당시의 신문 스크랩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도진의 얼굴은 며칠간의 밤샘으로 인해 눈에 띄게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5년 전 업계를 호령하던 천재 창업주의. 그 매서운 총기를 완벽히 되찾은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은우가 조언한 대로 사고 전후에 파편화된 기억들을 하나씩 맞추는 고통스러운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심연을 파헤칠수록 그날의 사고가 단순한 운전 부주의나 졸음운전이 아니었다는 확신은 점점 더 굳건해집니다. 도진은 이제 자신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물리적인 신경 손상뿐만 아니라 그날의 참혹한 진실을 대면하기 거부했던 자신의 나약하고 비겁한 무의식 때문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서은우는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죽과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밤을 지새운 도진의 흐트러진 상태를 살피며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곁에 차를 내려놓습니다. 도진은 은우를 올려다보며 어젯밤 자신의 차가운 발가락 끝에서 느꼈던 그 짧지만 강렬했던 미세한 진동에 대해 이야기하려다 이내 입을 다뭅니다. 아직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이 소중한 기적의 싹을 성급하게 입 밖으로 내어 깨뜨리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은우는 그런 도진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이미 눈치챈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휠체어 옆 차가운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도진 씨,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고 깊은 재활을 해볼 거예요. 이제까지는 제가 당신의 다리를 만지며 감각을 깨웠지만 오늘은 당신이 직접 당신의 다리를 어루만져 보세요. 거부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이 다리가 5년 동안 당신의 명령을 묵묵히 기다려온 세상에서 가장 충실한 부하라고 생각하면서요. 내가 내 다리를 만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내 손가락 끝에는 가죽 같은 피부가 느껴져도 다리 본체에는 아무런 물리적 자극이 오지 않는데 이건 마치 벽을 만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단 말입니다. 그 자극의 경로를 당신의 뇌가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천천히 눈을 감고 당신의 손이 허벅지에서 무릎으로 다시 종아리로 내려가는 그 경로를 머릿속으로 세밀하게 그리세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잠들어 있던 신경세포들이
붉은 전구처럼 하나씩 선명하게 켜진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당신의 몸은 지금 주인의 다정한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도진이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마비된 다리에 떨리는 손을 올려봅니다. 도진의 손가락은 마치 금기된 성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는 은우의 낮은 목소리에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움직입니다. 자신의 살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타인의 차가운 육신을 만지는 듯한 극심한 이질감이 그를 괴롭히지만 은우는 곁에서 끊임없이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며 그의 호흡을 가다듬어 줍니다. 그 순간 도진의 뇌리 속에 5년 전 사고 직전의 강렬하고 파괴적인 이미지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폭우에 젖어 검게 번들거리던 아스팔트, 백미러에 비친 검은 세단의 번호판 뒷자리, 그리고 운전석 옆자리에서 공포에 질려 짧은 비명을 지르던 비서의 일그러진 얼굴입니다. 은우 씨, 기억났어요. 사고 직전 내 차를 집요하게 밀어붙였던 그 검은 세단. 번호판 뒷자리가 0으로 끝났어요. 확실해요. 그리고 그 차는 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미끄러지는 걸 똑똑히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라 사냥이었어요. 0으로 끝나는 번호판. 도진 씨, 그건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당신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원치 않았던 것처럼 그 사고 자체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을 가능성이 커요. 도진의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파르르 떨립니다. 그 분노가 아드레날린이 되어 전신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 순간 은우의 손이 가만히 닿아 있던 도진의 왼쪽 발가락이 다시 한번 작게,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분명하게 꿈틀거립니다. 이번에는 결코 환각이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은우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크게 커지고 도진 역시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신의 발끝을 뚫어지게 내려다봅니다. 방금 당신도 봤나요? 내가 내 의지로 움직인 게 맞죠? 내 다리가 내 말을 들었어요. 네, 똑똑히 봤어요. 도진 씨, 당신의 정당한 분노가, 당신의 진실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마침내 굳게 잠겨있던 신경의 문을 깨운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이제 정말 다시 일어설 날이 머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나누는 생애 최고의 환희를 잠시 조명하다가 이내 저택의 거대한 대문 앞에 날카로운 타이어 소리를 내며 도착한 검은 승용차로 시선을 옮깁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상무와 짙은 검은색 상복을 입은 채 눈이 퉁퉁 부은 중년 여성입니다. 박상무는 입가에 비열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여성을 도진의 거실로 안내합니다. 이 여성은 과거 서은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재활병원에서 안타깝게 사망했던 환자의 유가족입니다. 박상무는 도진의 도덕적 결벽증과 죄책감을 자극하여 은우를 축출하기 위해 가장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거실로 불려나간 은우는 여성을 마주하는 순간 안색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지며 자리에 돌장처럼 얼어붙습니다. 여성은 은우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그녀의 멱살을 잡고 통곡 섞인 원망과 저주를 쏟아냅니다. 박상무는 그 비극적인 광경 곁에서 도진을 향해 가증스럽고도 능청스러운 연기를 시작합니다. 도진아, 똑똑히 봐라. 내가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한다던 저 여자의 추악한 실체가 바로 이거다. 의료사고로 사람을 죽인 살인마 의사의 딸이 감히 내 고귀한 몸을 고치겠다고 이 신성한 집에 들어온 거야. 저 유가족에 맺힌 피눈물이 너는 보이지 않니? 저 여자는 너를 진심으로 고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의 막대한 재산을 뜯어내서 자기 아버지의 더러운 과오를 돈으로 덮으려는 천박한 사기꾼일 뿐이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그런 불순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의 일은 저도 평생 가슴에 묻고 속죄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는 결코 환자를 포기하신 게 은우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슬픔에 젖어 처절하게 갈라집니다. 박상무의 치밀한 계획대로 유가족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날카로운 원망은 저택 전체의 공기를 뒤흔들며 압도합니다. 도지는 휠체어 위에서 이 모든 지옥 같은 광경을 지켜보며 극심한 심리적 혼란과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은우를 향해 쌓아온 짧지만 강렬한 믿음과 눈앞에서 절규하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인류애적 죄책감이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폭발합니다. 박상무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서들에게 은우를 당장 길바닥으로 끌어내라고 서슬퍼렇게 명령합니다. 은우가 거친 손길에 의해 끌려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 도진의 시야에 들어온 박상무의 본 모습을 포착합니다. 박상무는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가를 훔치고 있었지만 그의 입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미세하게 경련하듯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릿하고 사악한 미소를 보는 순간 도지는 5년 전 사고 직후 중환자실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자신을 내려다보던 박상무의 표정을 거울처럼 떠올립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걱정이 아니라 동생의 불행을 확인하고 안도하는 포식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만둬. 그 더러운 손 당장 놓으란 말이야.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여자를 건드릴 수 없어. 도진의 사자우 같은 고함이 거실의 천장을 울립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정적 가운데 도진은 온 힘을 다해 휠체어 팔걸이를 부서질 듯 짚고 몸을 일으키려 필사적인 시도를 합니다. 비록 아직 다리에 완전한 힘이 돌아오지 않아 비틀거리다 다시 주저앉고 말았지만 그의 상체는 이미 휠체어라는 구속구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도지는 바닥으로 보기 좋게 굴러 떨어지면서도 흙먼지가 묻은 손을 뻗어 은우를 향해 손짓합니다. 상무님, 그 역겨운 연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저 여사님을 여기까지 섭외해 오는데 도대체 얼마를 쓰셨습니까? 그리고 5년 전 빗길에서 내 차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던 그 검은 세단, 상무님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법인 차량 리스트 중에 번호판이 0으로 끝나는 차가 정확히 한 대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야 똑똑히 기억해냈거든. 어디 그 차는 지금 어디에 폐기했는지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박상무의 안색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흙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떱니다. 유가족 여성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며 박상무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고 거실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서늘한 살기마저 감돕니다. 도지는 바닥에 엎드린 처절한 자세로도 은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은우 씨, 나 같은 페인을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내 다리가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건 당신처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내가 반드시 일어서야만 한다는 그 절박함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이었어. 이제 나는 반드시 걸어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도진의 위험 있는 선전포고와 박상무의 몰락을 강력하게 예고합니다. 비록 도진은 다시 은우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거친 대지를 딛고 선 거인의 그것과 다름없이 당당했습니다. 서은우는 도진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가슴 깊이 결심합니다. 이 남자를 반드시 다시 걷게 하여 저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와 거짓의 숲에서 함께
당당히 걸어 나가겠노라고 말입니다. 저택 밖에는 여전히 차가운 비가 대지를 적시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찬란하고 따스한 희망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휩쓸고 간 소란이 폭풍처럼 지나간 뒤에 적막한 복도를 비추며 시작됩니다. 유가족을 앞세운 박상무의 비열한 연극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가 뱉어낸 독설의 잔상은 여전히 저택의 차가운 벽마다 유령처럼 들러붙어 떠돌고 있습니다. 서은우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자신을 지켜내려 했던 강도진을 다시 침실로 옮긴 뒤 그의 곁을 지키며 거칠어진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도진은 바닥에 굴러떨어질 때 긁힌 손바닥의 붉은 상처보다 은우가 입었을 마음의 깊은 상처가 더 걱정되는 듯 그녀의 얼굴에서 한시도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은우는 도진의 상처에 연고를 바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그녀의 맑은 눈가에는 여전히 닦아내지 못한 슬픔과 억울함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강도진은 이제 확신합니다. 박상무가 자신을 단순한 마비 환자로 방치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적 회복을 가로막아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은우에게 박상무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특별히 주문했다며 직접 챙겨주던 의문의 영양제 통을 건넵니다. 은우는 물리치료사 시절 익혔던 양리학 지식을 총동원해 그 성분을 면밀히 분석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저택의 감시를 피해 밖으로 나가 평소 알고 지내던 제약회사 연구원 선배를 비밀리에 찾아갑니다. 몇 시간의 초조한 기다림 끝에 나온 분석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약 안에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양의 중추신경 억제제와 강력한 근육이완 성분이 정교하게 배합되어 있었습니다. 단번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재활 의지를 꺾고 근육의 미세한 회복 신호조차 무력화하기엔 충분하고도 남는 양이었습니다. 은우 씨, 결과가 나왔나요? 상무님이 나에게 5년 동안 준 게 정말 영양제가 아니라 독이었습니까? 독이라기보다는 당신의 시계를 강제로 멈추게 만드는 족쇄였어요. 이걸 꾸준히 복용하면 신경이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근육이 반응하지 못하게 돼요. 박상무는 당신이 영원히 그 휠체어에 앉아 무기력한 폐인으로 늙어가길 바랐던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강도진은 약통을 손바닥 안에 넣고 부서질 듯 힘을 줍니다. 도진의 전신을 감싸는 서늘하고도 거대한 분노를 차갑게 묘사합니다. 그는 자신이 유일하게 믿었던 혈육이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서서히 죽이고 영혼을 갉아먹어왔다는 사실에 치를 떱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뜨거운 분노를 차가운 얼음 송곳으로 갈아 박상무의 목을 겨누기로 결심합니다. 도진은 은우의 부축을 받아 5년 만에 처음으로 저택 지하실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서버실로 향합니다. 사고 이후 모든 전원을 꺼두었던 그곳은 도진의 천재성이 잠들어 있는 심장이자 박상무가 결코 발을 들이지 못한 유일한 성역입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서버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며 내는 기계적인 웅웅거림을 비춥니다. 도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마치 건반을 두드리는 피아니스트처럼 신들린 듯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박상무가 자신의 눈을 가린 사이 회사의 핵심 기밀 서류를 빼돌려 경쟁 업체에 팔아넘기려 한 정황과 5년 전 사고 당시 사용되었던 법인 차량의 폐기 기록을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은우는 그 곁에서 도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수시로 그의 굳은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며 묵묵히 조력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환자와 치료사의 관계를 완전히 넘어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에 맞서는 견고한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계획이 예상치 못하게 빗나간 박상무는 극도의 초조함과 광기에 휩싸입니다. 그는 도진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합니다. 그는 도진이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서재에 몰래 침입해 산업 스파이 혐의를 씌울 만한 조작된 기술 유출 서류와 USB를 은우의 가방 깊숙이 넣어둡니다. 그리고는 미리 매수해둔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과 경찰들을 불러 저택을 급습하게 만듭니다. 도진아,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저 여자는 위험하다고. 지금 이 여자의 가방에서 우리 넥스트의 핵심 기술이 담긴 USB와 기밀 서류가 발견됐다. 이건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이자 절도야. 당장 이 여자를 구속해서 죄를 물어야 해. 박상무는 조작된 증거물을 허공에 흔들며 기세등등하게 외칩니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은우의 가느다란 팔을 거칠게 잡아끌자 은우는 당황하면서도 도진의 흔들림 없는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당신을 믿어요. 끝까지라는 무언의 강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진은 휠체어에 앉아 비릿한 냉소적인 표정으로 박상무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봅니다. 그는 천천히 품 안에서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화면에 연결합니다. 상무님, 그 가짜 서류를 은우 씨 가방에 몰래 넣는 당신의 추악한 모습, 제 서재 책꽂이 사이에 숨겨둔 초소형 적외선 카메라에 아주 선명하게 찍혔더군요. 그리고 보너스로 상무님이 지난 3년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과 경쟁사에 우리 원천 기술을 통째로 팔아넘기려 한 통화 녹취록까지 지금 막 전 주주들에게 발송 완료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상무의 범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됩니다. 당당하던 박상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핏기가 가시고 입술을 파들파들 떱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화면을 부수려 달려들지만 도진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멈춰 세웁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상무님이 내 약에 섞었던 그 중추신경 억제 성분, 이미 국과수에 증거물로 제출해뒀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에 살인 미수까지 추가될 텐데 감옥에서 보내실 남은 인생이 꽤나 길겠군요. 형님, 박상무가 무릎을 꿇고 도진의 발치에서 비굴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도진은 그런 박상무를 마치 벌레를 보듯 외면한 채 공포에 떨고 있는 은우에게 떨리는 손을 내밉니다. 은우는 도진의 손을 잡고 안도의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악의 이빨은 무참히 꺾였고 진실의 빛이 저택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로소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승리의 희열이 온몸을 감싸는 순간 갑자기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전신의 근육을 쥐어짜며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킵니다. 도진의 허벅지 다리 근육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며 힘이 들어가는 과정을 숨죽여 조명합니다. 이전의 모든 시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약물의 방해도, 마음의 족쇄도, 박상무라는 거대한 가스라이팅도 없었습니다. 오직 은우를 지키겠다는 처절한 일념과 진실을 향한 주권자로서의 의지만이 그의 다리를 지탱합니다. 은우 씨, 보세요. 나 지금 내 발로 서 있는 거 맞죠? 도진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리고 경이로움에 차서 떨립니다. 그는 마침내 휠체어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 부들부들 떨리는 두 다리로 차가운 거실 바닥을 딛고 서 있습니다. 비록 한 발자국을 떼는 것조차 위태롭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5년 만에 중력을 이겨내고 인간의 존엄을 회복한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은우는 도진의 허리를 꽉 껴안으며 소리내어 목 놓아옵니다. 네, 서 있어요. 당신의 다리로 땅을 딛고 똑바로 서 있다고요. 당신이 해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지탱하며 거실 한복판에 우뚝 서 있습니다. 박상무는 도착한 경찰들에 의해 비참하게 연행되고 저택의 공기는 비로소 죽음의 냄새를 벗어던집니다. 하지만 도진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 매듭이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자신의 옆자리에서 세상을 떠난 비서에 대한 깊은 죄책감, 그리고 그 가족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비극적인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제 복수를 넘어 진정한 치유와 용서, 그리고 완성된 기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박상무가 비참하게 연행된 후 도끼가 빠져나간 저택에 찾아온 낯설고도 고요한 아침이 찾아옵니다. 저택을 감싸고 있던 습한 안개는 걷혔고 창문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이제 더 이상 도진의 눈을 찌푸리게 하지 않습니다. 도진은 이제 하루의 대부분을 그를 구속하던 휠체어 밖에서 보냅니다. 아직은 무릎 아래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은우의 단단한 어깨에 의지하지 않으면 오래 서 있기 힘들지만 그의 두 다리는 매일 조금씩 주인의 의지를 기억해내며 메말랐던 근육에 탄력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회복은 의학적 상식을 뛰어넘어 기적처럼 빨라졌으나 도진의 깊은 눈동자에는 여전히 거치지 않은 마지막 안개가 서려 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자신의 차 옆자리에서 자신을 대신해 목숨을 잃었던 비서, 고 김 실장에 대한 지독하고도 처절한 부채감입니다. 도진은 자신이 다시 걷고 행복해지는 것이 죽은 김 실장에 대한 배신이자 죄악이라 여겨 문득문득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생애, 기쁨을 스스로 억누르며 괴로워하곤 합니다. 서은우는 도진의 이 깊고도 은밀한 우울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포착합니다. 그녀는 도진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대지를 딛고 서기 위해서는 허벅지의 근육보다 마음의 용서가 선행되어야 함을 직감합니다. 은우는 박상무가 연행되기 전 빼돌렸던 비밀, 금고 속의 장부들과 사적인 서류들 사이에서 믿기 힘든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박상무가 지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김 실장의 유가족에게 막대한 금액의 생활비를 송금해 왔으며 그 대가로 유가족들이 도진에게 주기적으로 원망과 저주가 가득 담긴 편지와 영정사진을 보내오게끔 사악하게 사주했다는 정황입니다. 도진이 매달 받아보며 밤잠을 설치던 그 정신적 고문의 편지들은 우연이 아닌 박상무가 설계한 죄책감의 감옥이었습니다. 도진 씨, 이 장부를 좀 보세요. 당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김 실장님 가족들의 편지, 그건 그들의 진심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박상무는 그들의 가난과 슬픔을 볼모로 삼아 당신을 죄책감이라는 영원한 무덤에 가두려 했던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 되어야만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운전대를 잡았고 내 옆에서 그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박상무가 뒤에서 무슨 짓을 했든 그 가족들이 나를 살인자라고 미워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정당한 일이에요. 나는 감히 다시 걷고 누군가와 웃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도진은 은우가 내미는 결정적인 서류를 거칠게 밀쳐내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도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안타깝고도 서늘한 듯 눈을 감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지난 5년의 고통이 타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짊어온 슬픔의 숭고함이 한순간에
허무한 연극이 되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은우는 그런 도진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그의 흔들리는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도진을 설득해 직접 김 실장의 유가족이 살고 있는 먼 시골 마을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도진에게 사형대로 향하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여정이었습니다. 낡은 자동차가 덜컹거리며 파도 소리 가득한 한적한 남해의 어촌 마을로 들어섭니다. 도진은 차 안에서 내내 창밖을 보며 경련하듯 손을 떱니다. 마을 끝자락 바닷바람에 빛바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김 실장의 아내를 마주한 순간 도진은 폐부를 찌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도진은 차마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핸들만 꽉 쥐고 주춤거리지만 은우는 조용히 차 문을 열어 그를 밖으로 인도합니다. 도진은 은우의 부축을 받으며 보조기를 착용한 채 위태롭게 한 걸음씩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순례자처럼 김 실장의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누구신데 이 먼 바닷가까지 오셨나요? 아, 설마 강도진 대표님인가요? 그 강도진 씨 맞나요? 김 실장의 아내는 도진의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들고 있던 마른 멸치 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녀의 눈에는 예상했던 증오나 분노가 아닌 당혹감과 깊은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못할 복잡한 회한이 교차합니다. 도진은 그녀의 앞에 서서 부들부들 떨리는 두 다리를 지탱하며 깊게 허리를 숙입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며 5년 동안 심장에만 낙인처럼 새겨두었던 말이 처절하게 터져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혼자 비겁하게 살아남아서, 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다시 걸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다리에 감각이 돌아올 때마다 김 실장님이 마지막에 내뱉었던 신음소리가 귓가에 들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었어야 했습니다. 도진의 진심 어린 참회에 김 실장의 아내는 갑자기 얼굴을 가리고 소리내어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울음은 도진을 향한 원망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굽혀진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뜻밖의 감춰진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박상무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도진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더 지독한 편지를 쓰라고 강요하며 협박했다는 것, 그리고 김 실장이 평소 도진을 얼마나 형제처럼 존경하고 아꼈는지에 대한 눈물겨운 이야기들입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사실은 저희가 더 죄송해요. 자식 놈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박상무라는 사람의 검은 돈 유혹에 넘어가 마음에도 없는 저주를 편지에 적어보냈습니다. 우리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표님 걱정뿐이었어요. 사고 직전에도 대표님이 요즘 잠을 못 주무셔서 큰일이다. 내가 옆에서 잘 보필해야 한다라고 제게 문자까지 보냈던 착한 사람이에요. 대표님이 이렇게 기적처럼 일어선 걸 보면 우리 남편이 하늘에서 가장 먼저 박수를 치며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 제발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세요. 도진의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5년 동안 그의 온몸을 짓눌러 숨쉬는 것조차 힘들게 했던 거대한 죄책감의 바위 덩어리가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도진은 보조기에 의지한 채 그녀의 거친 손을 잡고 아이처럼 꺼억거리며 오열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배출이 아니라 마침내 타인의 용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된 한 남자의 위대한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은우는 멀리 바닷가 언덕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훔칩니다. 도진은 비로소 김 실장의 아내에게 박상무의 검은 돈이 아닌 진심이 담긴 후원과 아이의 미래를 약속하며
박상무가 강요했던 모든 거짓된 과거를 완전히 청산합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해 진녘의 노을이 차 안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웁니다. 도지는 이제 누구의 부축 없이도 차 시트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5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숨을 내뱉습니다. 그의 다리 근육에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은 긴장이 서려 있지 않습니다. 은우 씨, 정말 고마워요. 나를 이 끔찍한 마음의 지옥에서 꺼내줘서 이제야 정말로 이 다리가, 이 생명이 온전히 내 것처럼 느껴져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스스로 그 무거운 감옥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저는 옆에서 빛을 비춰준 것뿐이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하나만 남았네요. 당신이 피와 땀으로 일군 그 소중한 자리를 되찾는 것 말이에요. 도진의 강철처럼 단단해진 결의를 비추듯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서울로 돌아온 도진은 박상무의 빈자리를 틈타 회사를 조각내어 집어삼키려던 탐욕스러운 이사진들을 정격 소집합니다. 그는 이제 휠체어 없이 오직 우아한 지팡이 하나에만 의지한 채 당당하고 절도 있는 걸음으로 본사 로비를 가로질러 들어섭니다. 로비의 수많은 직원은 죽은 줄 알았던, 혹은 평생 앉아만 있을 줄 알았던 천재 창업주의 기적 같은 귀환에 경악과 찬사를 보내며 홍해처럼 길을 터줍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거대한 위기가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박상무가 구속되기 직전 도진의 원천 기술을 해외 거대 자본의 통째로 넘기는 비가역적인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회사의 존립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진은 자신의 전 재산과 지분 전부를 건 인생 마지막 도박을 준비합니다. 도진이 지팡이를 짚고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이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대미를 장식할 최후의 주주총회, 그리고 은우와의 완성된 약속을 향해 도진은 거침없이 그리고 아주 힘차게 마지막 보폭을 내딛습니다. 폭풍 전야의 무거운 정적이 감도는 넥스트 본사 사옥의 새벽.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늘, 도진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깨어나 거울 앞에 섭니다. 5년 동안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만 쌓여있던 맞춤 정장을 꺼내 입은 그의 모습은 예전의 냉철한 승부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는 이제 지팡이조차 짚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두 다리만으로 차가운 바닥을 딛고 서 있습니다. 다리 근육은 오랜만에 중력에 비명을 지르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지만 도진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하고 단단합니다. 은우는 그의 삐뚤어진 넥타이를 정성스럽게 메어주며 그의 가슴에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규칙적이고 힘차게 고동치는 심장 박동이 은우의 손끝을 타고 전해집니다. 은우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는 것으로 세상의 그 어떤 언어보다 강한 응원을 대신합니다. 주주총회장은 이미 박상무가 사전에 매수했던 해외 투기, 자본가들과 기회주의적인 이사진들로 가득 차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들은 창업주인 도진의 부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회사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매각하는 승인안을 통과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기 직전 박상무의 법률 대리인이 나타나 도진의 기술, 독점권이 이미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되었다는 허위 조작 서류를 들이밀며 장내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립니다.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 비명 섞인 동요가 터져나오고 임시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매각을 선포하려는 찰나 닫혀있던 회의장 뒷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그 의사봉은 잠시 내려두는 게 좋을 겁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여전히 이 자리에 살아있으니까요. 도진이 압도적인 포스를 뿜어내며 등장합니다. 휠체어도 보조기도 지팡이도 없습니다. 도진은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대지에 깊은 뿌리를 내리듯 신중하고도 묵직한 힘을 실어 단상을 향해 걸어나갑니다.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적인 정적이 흐르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의 표정으로 그의 보폭을 숨죽여 지켜봅니다. 5년 전 죽어있던 천재의 귀환, 그것도 제 발로 당당히 걸어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승리의 상징이 되어 회의장 전체를 압도합니다. 도진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차갑게 훑어봅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방 안에 앉아만 있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제가 만든 기술이 진정으로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박상무가 독단적으로 체결한 해외 매각 계약은 원천 기술자인 저의 동의가 배제된 명백한 불법 계약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지분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우리 회사를 기술 중심의 공익재단으로 전환할 것을 정격 선언합니다. 저들이 노리는 기술의 사유화와 자본의 횡포는 결코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도진의 파격적인 선언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힙니다. 당황한 해외 자본가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고함을 지르지만 도진은 미리 준비한 법적 대응 문건과 박상무의 비리, 증거들을 대형 화면에 띄우며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해 나갑니다. 도진이 단상을 내려와 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도진은 지난 5년에 지독했던 고통과 작별하고 마침내 마지막 보폭을 내디뎠을 때 그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인이 됩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모든 짐을 정리하고 정든 저택을 떠나려고 합니다. 도진은 이제 화려하지만 무덤처럼 차가웠던 그 대저택을 매각하고 그 수익금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작은 재활센터를 세워 은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짐을 실은 차 앞에서 도진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두 다리를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이제 이 다리는 더 이상 증오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은우 씨,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내기 기억나요? 내가 정말 걸으면 내 지분 절반을 다 주겠다고 장담했던 거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다 기부해버려서 지금은 드릴 게 하나도 없네요. 대신 제 남은 인생의 절반, 아니 제 생명 전부를 은우 씨에게 주면 안 될까요? 지분보다 훨씬 비싸고 귀한 걸 주시네요. 좋아요. 그 내기는 제가 완벽하게 이긴 걸로 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평생 제 옆에서 보폭을 맞춰 같이 걸어줘야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 손 놓거나 도망가면 안 돼요. 은우의 장난스러우면서도 진심 어린 대답에 도진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습니다. 두 사람이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정원의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진의 걸음은 아직 조금은 느리고 때로는 비틀거리며 서툴지만 바로 곁에서 보폭을 맞춰주는 은우가 있기에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위태롭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바닥을 비추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지는 장면을 포착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진의 나지막하고 깊은 울림이 있는 독백을 전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삶이라는 험난한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넘어지고 깊은 절망의 늪에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공포를 만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의 차가운 발을 따뜻하게 감싸 쥐어준다면,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비로소 믿고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기적은 결코 멀리 있는 신화가 아닙니다. 기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용기 내어 내딛는 그 사소한 한 걸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을까요, 은우 씨? 우리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지든. 네, 도진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끝까지요. 두 사람의 따뜻한 대화가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와 섞이며 해가 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멈춰있던 도진의 시계가 이제야 제 속도를 찾아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두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겨진 길 위로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축복의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긴 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짧은 소감 한마디씩 댓글로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